안녕하세요. 요즘 여당이 시끄럽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야당이 시끄러운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여당이 또 시끄럽군요. 그 시끄러운 이유가 뭐냐?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이 제도 때문에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정치권을 관찰을 하고 현지국장을 지낸 이후에도 여의도 정치권을 면밀히 분석하고 계시는 한겨레 신문사의 성한영 선임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그동안에 정치권 보시면서 소신 있는 국회의원 보셨어요? 네, 소신 있는 국회의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재선에 성공합니까? 재선에 성공할 확률이 별로 없죠. 절반 이하라고 보시면. 그렇죠. 왜 그렇죠? 일단 그 공천을 받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공천을 받고 나서도 이제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이 계속 당선시켜 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소신이 있으면은 공천 받기가 어렵다. 물론입니다. 이런 거죠. 예, 당 지도부, 특히 여당의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한테 좀 잘 보여야 공천을 받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소위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이 바로 이 공천권을 국민들한테 돌려준다 하는 명분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은 그럼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다. 이런 또 명분이 있고요. 예,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 전 세계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미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은 정당 구조가 당원 중심으로 아직도 돼 있고요. 미국은 처음부터 좀 지지자들 중심으로 정당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동안 당원 중심이라기보다는 1인 정당, 대선 후보 중심의 정당 구조로 되어 있었고 공천도 당 총재가 혼자서 하는 그런 정당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는데요. 자, 이제는 좀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했으니까 공천권을 국민들 또는 당원들한테 좀 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대선의 예비 과정에 있지만 트럼프 같이 우리 보기에는 좀 지나치게 과감한 그런 발언을 하는 분들도 이 후보군에 아주 강력한 그런 후보로 들어있는데 그게 가능한 것이 미국의 바로 이러한 오픈 프라이머리 정신이라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뭐 그런 장점이 있는 건 사실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정치의 뜻을 가진 정치 신인들이 각 지역구에서 이제 아무 제약 없이 네. 이제 공천을 받기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오픈 프라이머리를 시행하려면 상당히 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국회의원 선거를 2번을 치러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관리 비용이 일단 많이 들겠죠. 또 선거를 하는 당사자들도 그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또 선거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출마하는 사람들이 또 돈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고비용의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 가치의 결국은 이 비교가 되겠는데요. 돈이 조금은 더 든다. 그리고 과정이 좀 복잡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좋은 점은 국민들이 폭넓게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 장점이고 소위 말하는 반대쪽의 생각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또는 당권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 지분을 좀 갖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소위 말하는 전략 공천을 좀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좀 반대다. 뭐 이런 그 양쪽 견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의 당원들 또는 당 총재 또는 당 지도부 또는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천을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정치학자들 주장도 이제 만만치 않은데요. 네. 그건 이제 책임 정치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원과 일반 시민 구분 없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당원들을 중심으로 정당이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또는 그 당의 지도부에서 책임지고 사람들을 공천을 하고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서 잘못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을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체제가 민주주의고 동시에 시장 경제거든요. 요거의 핵심 가치, 이건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물론입니다. 경제 쪽에서는 내가 물건 살 때 자유로운 선택이고 정치 쪽에서는 국민이 투표할 때 자유로운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당권을 가진 사람이나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후보자를 찍어서 내려보내는 것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제한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전략 공천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런 네.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라는 이 기본 질서의 핵심 가치, 자유로운 선택, 이 가치를 지킨다는 차원에서는 부작용은 우리가 완화하는 기술적인 걸 논의하더라도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제도가 더 적절하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예, 그런 의견도 가능하고요. 또 이제 얼마든지 반론도 가능합니다. 네. 정당에서 아까 제가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이미 각 정당에서 사실은 상향식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책임당원 20%, 일반 당원 30%, 또 일반 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 당내에서는 2, 3, 3, 2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선거인단을 구성을 해서 상향식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상향식 경선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1인 공천, 총재가 공천한 것에 문제가 있다. 이걸 인정을 하고 이미 상향식 공천을 대부분 하고 있고요. 전략 공천 비율을 이제 20% 또는 30% 이 정도 이제 섞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는 사람들은 그 20%나 30%도 당 총재 또는 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공천권을 독점할 위험이 있으니까 전략 공천을 아예 없애고 모든 것을 상향식 또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시행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문제는 그 20, 30%라는 것이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지역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 30%는 실질적으로 권력자나 당권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이제 그 국민의 선택에 제한을 두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그렇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자체가 네. 뭐 옳다 그르다 또는 뭐 당 총재 전략 공천이 옳다 그르다 이런 논쟁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요. 네. 정치에서 어떤 제도라는 것은 그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의 숙성도 또는 그 정치 문화의 어떤 발전의 속도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또 일종의 선택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합의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선택하면 시행해서 문제가 있으면 또 고쳐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전략 공천이 또 신인들을 발굴하는데 오히려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또 전략 공천을 시행해서 문제가 있으면 고쳐 나가는 방법도 있고 뭐 어느 쪽 제도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지 지금 우리한테 어느 쪽 제도가 정답이다. 어느 쪽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측면이 그렇겠죠. 이 정치 제도라는 게 뭐 진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그렇죠. 성격은 못 되는데 예. 단지 이제 어느 가치에다 더 비중을 두느냐 거기에 그걸 가지고 이제 찬반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요즘 이제 조금 현실로 들어가서 네. 여당 내에서 소위 친박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반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박은 찬성하고 있고요. 또 야당의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혁신안을 보면은 결국 당권에 가까운 측에서 전략 공천을 더 주장을 했고 당권하고 떨어져 있는 데서는 그 전략 공천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결국은 힘 있는 쪽에서는 전략 공천을 주장하고 현재 힘이 없는 쪽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현직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됩니다. 네. 말 그대로 오픈 프라이머리이기 때문에 현직 의원하고 정치 신인들 여러 사람하고 같이 경쟁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그 지명도가 높은 현직 의원이 오픈 프라이머리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높죠. 더구나 지금은 선거법에 정치 신인들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거의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사전 선거 운동 금지 기간도 있고요. 또 홍보물 같은 걸 나눠주는데도 아주 제약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동네에서 식당을 개업을 해도 뭐 A4 용지 하나 크기 정도의 전단을 나눠주는데
지금 정치 신인들은 그런 걸 나눠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 명함 한 장 크기 정도를 가지고 자기를 알리고 있는 이런 이제 불공정한 상태에서 현직 의원들이 이제 아주 그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김무성하고 문재인 두 대표가 부산에서 6개월 기간을 만들어서 그 기간 중에 신인들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런 얘기가 나온 거군요. 조금 늘린 건데요. 네. 사실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려면 사전 선거운동 제한 같은 것을 다 없애야 합니다. 미국에도 사전 선거운동 제한은 없고요. 신인들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대폭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 지금 현직 의원들이 일단 국회에 들어가고 나면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입 장벽을 낮추질 않고 있습니다. 이걸 사실 낮추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 국민들한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인도 언제든지 어느 지역구에서든 간에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줘야 오픈 프라이머리의 정신이 제대로 이게 살아난다. 지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연관해가지고 신인들을 이제 그 제한을 하는 현재로서는 그런 점하고 그 다음에 현직 의원으로서도 잘하고 있지만 선거구 국민이 보기엔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높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경우 그건 결국 높은 사람의 의지가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전략 공천의 문제점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이죠. 지금은 물론 이제 컷오프라고 해서 동료 의원들의 평가 또 의정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새누리당도 지난번 총선 때 컷오프 방식으로 해서 의원들을 교체했고요. 네. 지금 야당도 내년 총선 앞두고 컷오프 방식 20%를 밑에서부터 이렇게 걸러내겠다 이런 방침을 세워놓고 있죠. 근데 과거에 보면요. 가령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소위 친박 학살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또 2012년 총선의 경우도 김무성 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천 못 받으신 분들이 현장에 가서 다시 국민에 의해서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선택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권력 가진 자의 판단과 국민의 판단이 안 맞은 건데 오픈 프라이머리는 국민의 판단을 더 존중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할 방법이 없고요. 이미 야당은 그 공천 규칙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입니다. 선거 공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려면 여야가 같은 날 예비 선거를 해야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어느 한쪽에서 지금 야당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사실상 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김무성 대표도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사실상 할 수가 없게 됐다. 이렇게 의원총회에서 이제 선언을 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고 싶어도 이번 20대 총선에서 이제 할 수 없게 됐고요. 21대 총선에서라도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선거 운동을 대폭 좀 푼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갖춰가면서 좀 단계적으로 서서히 도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문킴 두 분이 만나서 얘기한 거는 역선택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안심번호제 뭐 그런 걸 도입하면은 그런 보완된 형태로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안심번호제는 역선택을 막기 위한 장치는 아니고요. 안심번호제를 도입을 해도 역선택은 가능합니다. 역선택을 막기 위한 어떤 방법을 강구해보자. 그게 뭔지는 뭐 이제 정치개혁특위에다 맡기자 이런 정도 합의가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하면 역선택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만약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조금 더 얘기가 진전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원천적으로 안심번호 제도를 이용을 해도 원천적으로 역선택을 막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네. 전화를 걸어서 당신이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물어보고 저는 야당을 지지합니다. 그러면 여당에 공천을 할 때는 야당 지지자들은 빼고 한다는 건데 응답하는 사람이 거짓말로 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일종의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느 당을 지지한다는 걸 속이고 들어가서 선거인단에 들어가서 그 당의 약한 후보를
하는 이게 이제 역선택이기 때문에 사실 근원적으로 막을 방법은 근데 그 없습니다. 미국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 경우에는 같은 나라죠. 여당, 야당. 민주당하고 공화당이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 당에 가서 투표를 하기 바쁘기 때문에 그 다른 정당의 선거인단으로 등록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근데 만약 꼭 하려면 할 수는 있지 꼭 않겠어요? 하려면 할 수 있죠. 네. 지금도 미국에서 뭐 역선택을 네.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상대 후보를 약한 후보를 뽑는 효과보다는 자기 정당의 좋은 후보를 뽑는 그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미국 거죠. 경우에 역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없는 거죠. 선거권자들이 좀 더 현명하게 네. 자기가 지지하는 당에서 좋은 후보가 나오는 데다가 그렇습니다. 더 노력을 한다. 예. 그러니까 같은 날 하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여야가 동시에 실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란 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국민 경선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그 공약 사항이던가요? 공약을 했었던 것이죠. 네. 여야가 같은 날을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야당은 왜 이번에 전략 공천을 그렇게 20% 이상 하기로 했죠?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당은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고 나서 물갈이를 한번 세게 했고요. 또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번엔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물갈이 공천을 세게 했습니다. 그 반면에 야당은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을 놓고 보면 여당 의원들이 저 젊고 참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지지자들이 야당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좀 제발 바꿔달라 이런 요구가 많은 게 사실이죠. 또 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내년 20대 총선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는 이번에 물갈이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그런 정치적 현실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당은 물갈이를 했는데 그렇죠. 야당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 공천을 물갈이의 하나의 수단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데 예. 만약 야당 지도부가 전략 공천이라고 해도 결국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만 공천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당 같은 경우에 호남이 아무래도 강세 지역인데 호남에 당 대표하고 친한 사람들을 대거 공천한다. 그러면 호남의 유권자들이 일단 심판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호남의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여파가 중부권, 수도권까지 상륙한다고 봐야 됩니다. 총선 참패하려면 야당 지도부가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지금 야당 지도부가 공천을 자기 친한 사람 몇 사람 국회의원 더 시키기 위해서 공천을 그렇게 할 것이다. 안 할 거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결국은 야당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오픈 프라이머리의 전면적 실시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여당도 이제 한계에 부딪힌 그런 상황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이제 김무성 대표는 어떤 변형된 형태로라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계속 하겠다 하는 의지 표현을 지금도 하고 있고 전략 공천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소위 친박계는 그건 뭔 얘기냐 야당이 이미 못하겠다 그랬으니 오픈 프라이머리는 물 건너갔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르게 나와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서 아주 정면 대치 상황인데 그렇죠. 현재 구조로 봐서 어떻게 이게 전망이 됩니까? 김무성 대표도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는 어렵게 됐다 이 점을 인정을 했고요. 이제 남은 것은 전략 공천은 내가 대표로 있는 한 없을 것이다. 그 얘기는 이제 상향식 경선 이름은 지금 뭐 국민 공천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전처럼 뭐 당원들을 섞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100%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 전략 공천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김무성 대표의 생각이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당내 그 친박들의 생각은 전략 공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질 않고 있는데요. 전부 다 경선 방식으로 해도 과거처럼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현역 의원들을 좀 탈락시키고 자기들이 좀 공천을 주고 싶은 사람이 유리한 구도로 경선 구도를 짜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 공천관리위원회 지금 김무성 대표 쪽과 또는 친박 쪽이 자기 사람들을 얼마나 이제 많이 밀어넣느냐 그런 정도의 싸움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될까요? 대통령의 힘이 사실은 굉장히 큰 거고
이 대표의 힘은 소위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들이 비앙거리는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여당의 체질상 좀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김무성 대표 한 사람만 보면은 안 되고요. 김무성 대표는 작년 7월 전당대회 할 때 서청원 의원하고 겨뤘을 때 사실은 대표가 되기 좀 어려운 상태였는데요. 현역 의원들한테 이 상향식 공천, 국민 공천 또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아주 강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들한테 유리한 공천 제도를 내가 어떻게든 관철시킬 테니까 나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해서 대표에 당선이 됐죠. 이제 그 약속을 이행을 해야 되고요.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김무성 대표의 정치 생명은 여기서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김무성 대표도 끝까지 버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끝까지 버틴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타협과 절충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또 김무성 대표가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좀 쉽지는 않은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하고 소위 친박 세력 이 둘 간에 상당한 대치가 지속되겠다. 네, 일단 내년 이렇게 공천 때까지는 아마 갈 것이다. 대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여당 내 다수 의견이고요. 네. 일부 소수 의견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를 지난번 유승민 원내대표처럼 축출할 것이다. 아예. 그래서 원유철 원내대표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가고 선거를 앞두고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당에 돌아와서 당대표 역할을 할 것이다. 좀 더 과격한 시나리오죠. 네. 이런 의견을 얘기하는 소수 네. 의견들도 있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야당이 전략 공천을 일부 유지하겠다 하는 그 결정 때문에 네. 정치권 전체의 오픈 프라이머리가 어렵게 됐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내건 가장 중요한 약속 이 오픈 프라이머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취소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고 친박 세력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경우에 자기들의 공천이 좀 불안해지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나요? 마지막 부분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임기 말에 레임덕을 방지하고 또 퇴임 이후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그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친박 인사들을 신진 인사들을 전략 공천하겠다. 이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해관계일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친박 의원들은 여기서 계산을 좀 잘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서 김무성 대표를 흔들고 있지만 김무성 대표가 하자고 하는 국민공천제 또는 오픈 프라이머리 이름은 뭐가 됐든 좋습니다만 그렇게 상향식 공천제도를 하면 당연히 지금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쪽에 줄을 서느냐 아니면 줄을 서는 척하고 사실은 김무성 대표를 도와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친박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김무성 대표한테 이렇게 줄을 서는 일은 없겠죠. 아예 이제 내놓고 줄을 서지는 않는데요. 네,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줄을 선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을 다 줄 수 있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준다고 믿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현직 대통령이 공천권을 100% 행사한 전례는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2008년에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직후기 때문에 했었고요. 2000년에 새천년 민주당을 만들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고 또 96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그 아들 둘째 아들 현철 씨를 중심으로 이제 개혁 공천을 했던 그런 전례들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대통령이 내놓고 공천권을 행사한다. 이거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네. 전 그럴 것 같지 않고요. 대통령이 대구 경북에서 누가 봐도 대통령의 사람들을 내리꽂는다. 이런 공천이 이루어지면 제가 보기엔 아마 수도권에서 역풍이 불 겁니다. 아, 대구는 되는데 수도권 역풍이 있을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요. 야당이 요새 하는 걸로 봐서 여당이 웬만큼 못해도 여당이 이길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의견들이 많죠. 네. 정치 선거라는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역대 그 총선을 보면 항상 이제 이변의 연속이었고요. 2012년에 이제 야당이 127석 정도를 했는데 그게 그 상당히 좀 의석이 많은 그 의석입니다. 그 당시에 그 야권 연대가 이루어졌고요.
물론 이제 야당이 총선에서 이길 것이다. 그 당시에 이제 뭐 그런 전망들을 했기 음. 때문에 결과적으로 패배했다 이런 평가를 받지만 저는 꼭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옛날에 90년에 3당 합당을 하고도 92년 총선에서 그 당시에 집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못했던 적도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유권자들이 워낙 좀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당이 잘하는지 야당이 잘하는지 이런 걸 좀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권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이 이슈 때문에 현재 대단한 싸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싸움을 하면 경제 정책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건설적으로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